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연산군일기 제17부 훈구와 살인, 연합을 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무오사와 이후에 대간들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죠. 이에 연산은 거침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게 됩니다. 유자광에 대한 그런 이제 비판 정도를 제하면은 대간들은 웬만하면 이제 조용히 지내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연산은 이제 진정한 자신의 나라, 나의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연산이 이제 하여튼 이 무렵부터 씀씀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진귀한 물건들을 수집해서 뭐 자기가 갖기도 하고 또 월산대군 부인 박씨한테 선물을 하거나 아주 성대한 연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게 좀 나중에 문제가 되긴 해요. 왜 그렇게까지 월산대군 부인 박씨한테 저 미망인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거냐.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거 양자 사이에 뭔가 좀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루머가 좀 돌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돈 먹는 하마처럼 연산이 마구잡이로 재정을 쓰게 되면서 조선 조정은 굉장히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은 올해 예산 다 써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미리 끌어와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돼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도 올해 예산이 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뭐 다음에 예산을 끌어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단순히 이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이 행위를 했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거죠.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예산만 가지고서 안 되고 할 수 없이 이제 다음번 예산을 끌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의 일이라면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물론 이제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경제 전문가 분들은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국가 지도자로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연사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순전 이제 자신의 사적 이익 때문에 사치와 향락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보다 못한 의정부가 총대를 메고 나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훈구 대신들도 이제 슬슬 나서게 됩니다. 야, 이대로 가다가 이거 진짜 좀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다. 자, 그래서 대신들은 연산에게 학문을 닫고 언로를 열 것이며 취미생활을 자중하십시오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약간 좀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흡사 무오년 이전에 대간들의 행동하고 굉장히 유사한 행동을 훈구 대신들이 급기야 이 훈구 대신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훈구 대신들마저 연산에게 절약을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자 그동안 이제 숨죽이고 있던 대간들도 다시금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자, 대간들은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해요. 그동안 전하께서 간쟁도 듣지도 않고 사사롭게 형벌을 남용하시고 이러니까 언로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바른 말을 하는 기풍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아울러 재정 절약하시고 취미생활 줄이시고 사치 멀리하시고 민심을 바로잡으십시오 하면서 무언년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좀 돌아가려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돼요. 자, 어떻게 보면 정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마 이제 제 이야기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과서적으로는요. 훈구와 사리모로 나눠가지고 양자가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고 원래 항상 싸웠고 둘이 또 완벽하게 별개의 다른 세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교과서상으로는 설명을 많이를 해요. 시험 문제 내려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다들 하세요. 근데 학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훈구와 사림이 무조건적으로 이게 철천지 앙숙이냐. 그리고 또 훈과 사림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완벽한 별개의 세력이냐 했을 때 좀 모호한 구석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학자분들 사이에서도 원래 그런 논쟁은 좀 있긴 있는데 훈과 사림을 과연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맞는 거냐 뭐 그런 이제 논쟁이 있긴 있죠. 아무튼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훈과 사림이 맨날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뭐 이제 사림이라고는 해도 이게 뭐 정몽주의 학풍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이게 다 뭐 고려말 진짜 그 지조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 후손들만 사림으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냉정하게 말해서 집안은 훈구 집안인데 정몽주의 학풍을 이어받아서 사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림이 나중에 또 공적을 세워서 훈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경계선상이 진짜 칼같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성종 말년에서 연산 초기까지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훈구와 사림이 서로 좀 대립하는 분위기는 맞았어요.
그 배경은 이거였죠. 살인들이 대거 진출한 게 대간들이고, 그래서 이 대간들은 왕권을 제약하는 간쟁을 수시로 벌입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연산은 훈구 대신들에게 힘을 실어줘요. 그러니까 이 훈과 사림의 대결도 엄밀히 말하면은 사림이 치고 올라오니까 어쭈구리 이것들 봐라 하고 훈구가 찍어 내렸다라기보다는 사림이 너무 왕권을 자꾸 제약하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연산이 훈구를 등을 떠밀어 가지고 야 너네가 대신 나가서 좀 싸워봐봐. 그렇게 뒤에서 이제 바람을 잡아준 거예요. 부채질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훈과 사림이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 살인들은요, 왕에 이렇게 하수인 노릇을 했던 훈구 대신들, 대표적으로 노사신이었죠. 물론 나중에 노사신이 살인들을 또 구해주기도 해요. 자, 그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으니, 어쨌든 무원년 이전까지는 양자가 뭐 대립적인 관계였다. 그냥 기계적으로 설명하자면 그것도 아주 틀린 설명은 아니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랬긴 했었는데, 하지만 고인물은 썩는다고 했던 거예요. 무원년 이후에 더 이상 견제하는 세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연사는 거리낌 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국정 운영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뭐 사절단이 왔는데 상인들이었죠, 그죠? 그 앞에서 조회가 개최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사냥개들이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요즘식 표현으로 시자면은 국격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왕이 너무 제멋대로 이 상벌을 내리는 바람에 지금 궐 안에서 내시들 특히 내시들이 곤장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 장 맞는 소리가 이게 끊이질 않고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치행각 이걸로 인해서 재정적인 압박도 엄청나게 심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훈구 대신들도 야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훈구 대신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또 용기를 얻은 대간들도 다시금 간쟁 활동에 나서게 되니 요즘으로 치자면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혹은 보수와 진보가 대연합을 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직은 뭐 폭군이라고 말할 단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연산이 분명 문제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상 좀 심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쯤에서 나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훈구 대신들이 먼저 나섰고 그 뒤따라서 이제 살인 대간들이 이제 나선 건데 이처럼 대신들과 대간들이 연일 연산의 사치행각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연산은 당연하게도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연산은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연산이 자신의 사치행각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건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거나 막 신경질을 부리거나 또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연산은 별다른 반응 없이 자신을 비판하는 상소를 그냥 받아 넘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냥 쿨하게 넘긴 것처럼 보였는데 아마도 이때 당시 연산에게는 보다 웅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503년 9월 9일 드디어 운명의 갑자년이 다가왔습니다. 아, 아직까지 연산은 특별히 폭군이라고 불릴 만한 왕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폭군이라고 할 수 있냐? 아직까진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뭐 보자면은 사치행각도 굉장히 심하고 상벌도 막 남용하고 그러긴 했지만 여전히 대신들을 존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간 제도와 경연을 또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사냥을 굉장히 자주 나가거나 이런 행동들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옛날에 태종이랑 세조도 그러긴 했거든요. 그러니 뭐 그때 당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뭐 다른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또 이제 연산이 궁궐을 막 새로 마구잡이로 지으라고 한다든지 그런 대규모 토목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일으켰냐. 광해군이 사실은 이게 좀 심했죠. 연산은 딱히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막 미녀들을 뽑아가지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인다거나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폭군들을 하면은 미녀와 궁궐 이 두 가지가 이제 엮이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단계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운명의 9월 9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 이날이 운명의 9월 9일이냐면은 이날 이제 연사는 모처럼 노인들을 공경하는 자리인 양로연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세 이상의 신하들을 예우하는 그런 잔치거든요. 이게 해마다 열리진 않았어요. 해마다 열리진 않았는데 왕마다 좀 이제 많이 연 왕도 있고 좀 적게 연
왕도 있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연산 때는 딱 5번 열렸습니다. 5번이 언제냐면은 연산 3년, 4년, 6년, 7년, 9년 아마 요렇게 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사와 이후에는 이거 안 연 거죠. 뭐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2년에 한 번꼴로 열었다라고 봐도 좋은 나쁘지 않은 그런 횟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연산 8년에는 양로인이 개최가 안 됐고 9년에 이제 개최가 됩니다. 양로인이 이제 국가적으로 뭔가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든지 중차대한 사안이 있다든지 혹은 흉년이 들었다든지 그럼 뭐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라 가지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양로인이 개최가 됐는데 보통 3월 3일 아니면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은 이제 중양절이라고 하죠. 이날만큼은 노성한 대신들을 더욱 공경하며 존중하는 자리이니 많은 훈구 대신들이 참석해서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노성한 대신들은 서로 앞을 다퉈서 연산에게 술을 올렸고 연산 또한 술로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여느 때 개최됐던 양로인처럼 화기애애한 잔칫날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잔치가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연산 한 사람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자, 과연 이 잔칫날에 어떤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연산이 심수를 부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느낌이 하여튼 쎄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